프로파일러의 시점에서 사건을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프로파일러 수업. 오늘 저와 함께 프로파일링을 할 수강생, MBC 라디오 북클럽 진행자이자 북튜버로 활동 중인 김겨울 작가, 오랜만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겨울입니다. 네, 2번 결석하셨어요. 그러게요. 장기 결석생은 네. 징계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백신 2차를 맞고 아하. 한층 더 강해져서 돌아왔습니다. 백신 때문이라면 당연히 네. 용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업도 역시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현재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고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아이킥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저희 수업 장면 직접 보실 수 있고 댓글로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문자 참여도 열려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또는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댓글로 의견 보내주세요. 네, 프로파일러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사건은 무엇입니까? 네, 오늘의 사건 먼저 준비된 내용으로 들어보시죠. 1975년 그해 가을을 피로 물들인 희대의 살인마 김대두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김대두는 평택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할머니와 손자, 손녀 등 일가족 4명을 한꺼번에 살해하는 등 불과 55일 동안 모두 8차례에 걸쳐 17명이나 살해하는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김대두는 결국 사형을 선고받고 다음해 12월 형이 집행됐습니다. 70년대 우리 사회를 충격에 몰아넣었던 김대두 사건이네요. 아마 당시 뉴스 보셨던 청취자들께서는 김대두란 이름만 들으셔도 아마 소름이 끼치시고 생생하실 겁니다. 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연쇄살인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 이번에 알게 된 저는 사건인데 오늘 수업에서 좀 심층적으로 프로파일링을 부탁드려 보려고 합니다. 네, 워낙 역사적인 사건이고 잘 알려진 사건이지만 네. 젊은 분들, 20, 30대 청취자들께서는 사실 그냥 이름이나 간단한 개요만 네. 들으셨거나 아예 들으신 적이 없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김대두 사건 정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일단 1975년 8월 13일부터 10월 7일까지 55일 동안 전국에서 발생했던 끔찍한 연쇄살인 사건입니다. 당시 김대두는 농촌 출신의 20대 청년이었고요. 폭력 등의 죄로 이미 전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취직이나 또 사회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전남 광산의 한 주택에 침입해서 살해를 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서울, 경기 등을 돌아다니면서 무려 9차례에 걸쳐서 17명을 살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도, 강간, 일가족 몰살 등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피해자는 아주 어린 아기부터 70대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9번의 범행을 통해 취득한 것은 쌀, 고추, 시계, 청바지, 현금 2만 원대 정도였고요. 네. 어느 날 이 김대두가 피해자의 피가 묻은 청바지를 세탁소에 맡겼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잡히게 됩니다. 검거된 후에는 남들보다 잘 살고 싶었는데 교도소에 있다가 나오니까 나를 누구도 받아주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다고 하고요. 네. 법원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1976년 12월 28일에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프로파일러로서 주목하는 포인트는 한국형 연쇄살인입니다. 한국형 연쇄살인이요? 네, 대개 연쇄살인 전 세계에서 발생들을 하죠. 네. 그런데 특히 서구권 혹은 동구권 등 유럽이나 또 남미까지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대부분 연쇄살인의 동기가 좀 성적인 부분이고 은밀한 이러한 형태로 행해지고요. 네. 그런데 이 김대두의 범행은 잠시 후에 다시 여러 질문에서 답변을 드리긴 하겠지만 본질적으로 분노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네. 사회에 대한 분노, 세상에 대한 분노, 사람들에 대한 분노, 네. 자기의 좀 열악한, 열등한 그런 처지에 대한 방향을 알 수 없는 누구 특정한 사람이 책임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방향을 알 수 없는 사회적 분노. 네. 이것이 연쇄살인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고 네. 그 이후에도 보면은 유영철도 유사한 형태죠. 네. 부산 경남 일대 정두영이라든지
이춘재 등 일부 예외 성적 동기 연쇄살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한국의 연쇄살인들은 뭐 지충질이라는 연쇄살인범도 그랬고 네. 사회적 분노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형 연쇄살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연쇄살인. 네. 그러면 좀 제가 궁금한 점들을 질문해 볼 텐데요. 일단 제가 이 사건을 접하고서 가장 궁금했던 점이 그 출소를 5월에 하고 8월부터 바로 연쇄살인을 시작했는데 네. 그 연쇄살인 간의 간격이 굉장히 한 2, 3일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정말 무작위로 범행을 정말 성별, 지역, 뭐 연령대 상관없이 범행을 저질렀는데 왜 이렇게 연쇄살인을 저질렀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김대두 이후에 다른 연쇄살인범들을 제가 쭉 분석을 해본 바에 따르면 네. 대부분의 연쇄살인범들이 뭐 폭력이나 절도, 성범죄 등의 살인이 아닌 다른 조금은 더 경미하죠. 조금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 전과자들이고요. 이들이 교도소 출소 직후거나 6개월 이내에 대부분 살인이 시작되고 연쇄살인으로 이어집니다. 네. 그건 그만큼 그 교도소에서 재수하던 시절에 상당히 그 경험이 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다시는 교도소 가기 싫다. 네. 그래서 범죄를 안 저질러야 교도소 안 가겠죠.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네. 그 경각심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 사회에 자기의 자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요. 네. 사회로부터 전과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는 무시냉대를 받게 되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전과자란 낙인은 떼어지지 않는다. 그 사회에 내 자리를 찾을 수도 없다. 그러면서 이제 사회 전체에 대한 소위 말하는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게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아마 기억하실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 이런 대부분의 연쇄살인범들이 특정 지역, 이춘재도 마찬가지죠. 네.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연쇄살인을 주로 벌입니다. 그런데 김대두는 쭉 이어서 여행하듯이 계속 연쇄살인을 저지르면서 전남부터 서울까지 네. 그리고 경기도 일대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네. 그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런 행동이 연쇄살인범들에게서 안 나타나느냐 그렇진 않아요. 러시아의 그 로스토프의 백정으로 알려져 있는 안드레이 치카틸로라든지 네. 이러한 여행성 연쇄살인범들도 있고요. 네. 그건 그 개인 나름들의 특성에 따라 다르고 김대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정착할 지역 컴포트 존, 자기가 안정하고 안주하면서 연쇄살인 저지르고 다시 숨어서 시간을 보내고 이럴 거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여행성으로 옮겨 다닐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유로 이제 2, 3일에 한 번씩 계속 범행을 저지르게 됐던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여기에 또 하나가 김대두의 연쇄살인의 표면적 동기가 뭐냐? 돈이죠. 네. 먹고 살 게 없고 다른 방식으로는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고 또 김대두는 신체적으로도 대단히 허약한 사람이었어요. 네. 병 때문에 군대를 못 간 사람이었고 초등학교 옛날에는 국민학교였죠. 네. 또 제대로 졸업을 못해서 학력이라든지 기술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취업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한때 그 소위 말하는 막노동이라고 하는 그냥 가서 이제 일하는 곳에 가서도 제대로 일을 못해서 쫓겨나고 그러다 보니까 범행을 통해서 생활 수단을 얻어야 될 텐데 네. 그때는 지금처럼 그 복지 제도도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생계 지원도 못 받고 하다 보니까 살기 위해서 범죄를 저질러야 될 텐데 네. 절도에 대한 특별한 기술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허술한 집에 들어가서 뺏어야 되는데 몰래 뺏을 능력은 없으니 눈에 보이는 분들 주로 이제 네. 노인분들이나 약한 분들이니까 네. 살해하고 가져가고 아, 그래 봐야 뺏을 수 있는 게 얼마 안 되니까 네. 오래 못 가는 거죠. 또 범행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2, 3일 간격으로 계속 이어졌고 이것이 이제 표면적인 연쇄살인의 이유고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 살인을 한번 저지르면 그 후유증이 크기 때문에 네. 두려움, 불안, 죄책감,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 보통 사람이라면 그걸 빨리 잊을 수 있겠습니까? 오랜 동안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김대두 등의 연쇄살인범은 좀 다른 이상 성격의 문제를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면에는 아마 무의식적인 욕구, 살인을 통해서 얻게 된 범죄적인 쾌감, 흥분, 강하다는 느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주 짧은 기간 내에 계속해서 살인을 저질러 나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살인 패턴을 보면 이제 일가족을 다 죽이는 경우들이 많았더라고요. 이제 그것도 같은 이유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자면 아기까지 포함되어 네, 있잖아요. 유영철마저도 네. 그 우는 아기를 이 이불로 이렇게 덮어 놨지 살해하지는 않았어요. 네. 정두영 역시 아기나 임신한 여성분은 살려주고요. 온보현 연쇄살인범도 마찬가지였죠. 네. 그런데 김대두는 가차 없었습니다. 아기까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앞서 설명해드린 것에 더해서 김대두에게는 뭔가 이상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과 달리 정신의학적이거나 심리학적인 검사 도구가 많지도 않았고 네. 이런 살인범을 대상으로 해서 심층 분석 진단을 하질 않았거든요. 도대체 김대두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알려지질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냥 그런 일반적인 연쇄살인범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분노라든지 또는 뭐 공격 욕구, 폭력성, 가학성 이런 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어린 아기에게까지 잔혹한 살해를 저지른 네. 그러한 부분들이 과연 정신과적 문제인지 어떤 성격적 문제인지 이 부분은 단언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네. 이 김대두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범행을 한 이유에 대해서 어른은 내 얼굴을 기억할 것이고 어린이는 우는 소리가 귀찮아서였다 이렇게 말을 해서 논란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미니로 조수민 님도 연쇄살인범은 공통점이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타인과의 공감 능력 부족, 성도착증, 애정에 대한 목마름 등등. 김대두는 어땠나요? 이렇게 어떤 사이코패스적인 특성도 있었던 게 아니냐 혹은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 하는 의문도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수민님 말씀처럼 연쇄살인범은 100% 공감 능력 부족 혹은 결여라는 것은 다 네, 있죠. 그건 네. 일반적인 현상이고 그게 없다면 연쇄살인은 불가능합니다. 네. 인간은 그 짓을 못해요. 피해자의 고통, 아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유가족과 주변에서 받는 충격 이것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다면 추가 살인은 못하는 거죠. 네. 그걸 공감 못하니까 그 짓을 계속하는 것은 분명하고요. 네. 다만 연쇄살인범들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죠. 지금 말씀해 주신 성도착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 것이 원인이 되는 경우 되게 성적 살인이 많이 행해지고 네. 그런 성적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그 피해자들을 선별하는 과정도 많이 보입니다. 네. 김대두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분노라는 공통점도 연쇄살인범들에겐 분포되어 있죠. 네. 다만 강호순에게서는 그 분노가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 개별적 차이들은 있죠. 네. 네, 이 김대두 사건에서 참 의아한 지점이 피해자의 피 묻은 청바지를 세탁소에 맡겼다라는 점입니다. 이 의심을 받을 거란 생각을 못했을까요? 김대두의 인지 능력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초등학교, 국민학교 졸업도 제대로 못한 정도이고요. 사회 전반에 대한 그 사회성도 부족하고요. 네. 그런 것을 하나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청바지가 상징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네. 1970년대 청바지 대학생의 비싸죠. 네. 상징이었고 네. 젊음과 낭만의 상징이었고요. 김대두로서는 범접할 수 없는 그리고 이 청바지엔 또 사연이 있어요. 자기가 훔쳤는데 네. 함께 공범을 하자고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교도소를 갓 나온 전과자에게 그 다가가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 전과자가 그럴게요 하고 동의하고 함께 저지르려고 하는데 네. 그 어린 전과자가 김대두로부터 청바지를 훔친 거예요. 아. 그래서 그게 화나서 이 자기 공범이 되기로 한 전과자를 살해합니다. 아. 그리고 그 피 묻은 청바지를 세탁소에 가져와서 세탁해 네. 달라고 한 거죠. 아, 그 네. 일련의 상황들을 생각을 하시면 청바지는 김대두에게 있어서는 어떤 재산적 가치 이상의 대단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걸 세탁소에 갖다 맡긴다고 해서 내가 검거된다. 이 인식에 연결이 안 되는 인간이었다라고 보셔야 네. 되고요. 얼마든지 자기가 코피다 뭐다 이야기하면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생각했고 세탁소에서 고객에게 옷에 묻은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던 그런 전반적인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청바지가 아니었다면 이 사건이 좀 미궁에 빠지게 됐었을까요? 추가 살인은 행해졌겠죠. 하지만 네. 김대두의 그런 범죄 기술이라든지 인지 능력이 매우 낮은 정도였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무분별하게
계속해서 살인을 저질러서 네. 아마 이후에 한두 번째에서는 현장에서 검거되거나 또는 다른 흔적과 증거를 남겨서 검거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다만 지금은 CCTV도 있고요. 네. 뭐 디지털 포렌식이니 다양한 형태의 증거 확보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들이 있어서 네. 보다 더 일찍 김대두 같은 범죄자를 검거했겠지만 그때는 그게 불가능했었죠. 네. 이 김대두가 전과가 있었던 범죄자이기도 한데요. 좀 네. 연쇄살인이라는 범죄를 이제는 좀 막을 수 있을까요? 이런 전과자의 경우에? 지금은 과거보다 나아졌지만 여전히 전과자들이 제대로 된 범죄 예방을 위한 치료 교육 잘 못 받고 있어서 조금 개선의 여지는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오늘 프로파일러 수업 네.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김기월 작가 오랜만에 수업 받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